고구려 군대는 전통적인 유인작전인 거짓 패배 전술로 수나라 해군을 평양성까지 끌어들이죠. 그리고 평양성 곳곳에 숨어있던 복병을 통해 이들을 격퇴합니다. 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영양왕의 이복동생 건무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의 적자인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하여 공표하느니라. 전쟁보다는 평화를, 실리가 없는 체면보다는 안정을 취할 것이니라. 칼과 창을 들기에 앞서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도록 할 것이니라. 이러한 짐의 뜻을 10분 이해하여 대소 신료들은 모든 국정을 살피도록 할지어다. 대왕 폐하 만세! 대왕 폐하 만세! 만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수백 년간 분열돼 있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 그런 어마어마한 수나라를 상대로 4번이나 싸워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더 웅대한 고구려. 우리는 그동안 역사 시간을 통해 우리 민족은 반도에 자리 잡아 단 한순간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배우죠. 좀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외세에 맞고 지배당하고 통쾌한 장면보단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긴 전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쳐들어온 외세를 막아낸 것이었죠. 고려시대 거란이나 여진, 몽골을 막아냈다든지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나 병인양요, 신미양요에서 우리 영토를 침략한 적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역사만은 그렇지 않았죠. 거대한 중국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영토로 과감히 진입합니다. 그래서 결코 한반도에만 한정되지 않은, 만일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영토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광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이미 태조왕, 동천왕, 미천왕, 광개토대왕대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보셨죠. 아쉽게도 이런 역사는 이후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뒤에 발해가 건국되면서 해동 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자랑합니다만, 발해가 멸망하고 그 정통성이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려가 그 유민들을 받아주었을 뿐이었죠. 영양왕 시절 수나라와 4번의 전투를 치르고 이 과정에서 수나라가 무리한 정벌로 망조에 이르는 걸 보면서 고구려 조정 내부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아예 중국 대륙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오랜 전투로 지쳐있던 백성들과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욕살들이었습니다. 욕살이라 하면 고구려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물론 왕보단 아래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통치하는 권력자들이었죠. 신라말 호족 또는 고려시대 향리에 가까운 존재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려를 왕을 중심으로 총 5부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전에 보셨죠? 이 각각의 이 북부 욕살 또 동부 욕살,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5부를 욕살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 동부 대인, 서부 대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모든 군 현의 지방관이 파견된 게 조선시대의 일이니까 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지방 세력인 이 욕살이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다 봐야겠죠. 욕살들 입장에선 나라에서 전쟁한다고 자기 마을 백성 남자들 데려가고 군량미도 내야 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른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만 싶었죠. 욕살들에게 있어서 이참에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자는 강경파들의 의견은 영토 확장에 미친 수나라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욕살들은 나라의 앞날은 생각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자들. 그래서 기왕 사기 올랐을 때 중국 대륙도 완전히 제압해버리지 왜 그 기회를 놓쳤나, 이 한심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물들어왔을 때 노젓자고 사기 충분히 올랐을 때 대륙으로 진출하자는 강경파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살들보다도 고구려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과 생이별에 전쟁 끌려가야 하고 그나마 살아 돌아올지 장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고요. 자, 다시 고구려로 돌아와서 이 무렵 왕위에 오른 영유왕 역시 이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던 이 리더의 생각이 고구려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영유왕은 왕자 시절부터 당시 수나라를 막아냈던 을지문덕, 강희식이 못지않은 매우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다만 을지문덕의 공이 워낙 크다 보니 거기에 묻혀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수많은 공적을 세우고 수나라 군대를 무찌른 명장이었지만 왕위에 오르자 그는 태도를 달리합니다. 어쩌면 평소 전투를 치르며 자신이 품어온 생각을 드러냈다는 게 맞겠네요. 일단 영유왕 즉위 당시 국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영유왕 618년에 즉위했고요. 이 당시 백제엔 무왕이 재위 중반기를, 그리고 신라에서는 진평왕이 재위 후반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24년간 재위했는데요. 재위 중 후반기라 할 수 있는 632년에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이 등극하고 또 죽기 1년 전인 641년엔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이 등극합니다. 진평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수나라. 진평왕은 아직 한창 때를 달리고 있는데 중국에선 통일왕조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중국이지만 수나라와는 분명 다른 왕조가 들어섰기에 고구려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고구려가 군사를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진평왕은 이전에 백제에 빼앗긴 가잠성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진평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중국에 손을 내밉니다. 수나라에 이어 이번엔 당 고조에게 조공을 내고 국교를 수립하죠. 고조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서로 싸우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새로 일어난 중국 황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싶지만 또 한반도의 세 나라가 서로 싸워야 중국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당나라도 새로 생긴 입장에서 외국의 분란에 휘말려 봐야 좋을 것도 없고 또 고조 역시 외교 관계에 있어 자신과 당나라가 이전 수나라와는 달리 성숙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백제와 신라도 당나라 앞에 알아서 머리를 숙인 이상 황제인 고조의 권고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625년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자주 길을 막아 당나라에 인사드리러 못 가게 하니 고구려 좀 막아달라며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이전의 수양제는 곧바로 고구려를 공격했었죠. 당 고조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신라와 화친할 것을 권고합니다. 접근 방식이 수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마침 이때 고구려의 임금도 영유왕이었습니다. 형 영양왕과는 달리 온건주의자였죠. 영유왕은 고조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보이다시피 중국에서는 영유왕이 즉위하던 그해 당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당 고조는 즉위 초 고구려에 직접 사신까지 보내 삼국의 화해를 권고합니다. 일단 수나라는 망했지만 당나라가 혼란한 전국을 모두 수습한 건 아니었거든요. 수나라 말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갈갈이 찢긴 민심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는 평화를 원한 것이죠. 고구려 조정 내 강경파들은 이때가 기회라며
대륙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루왕은 이에 반대합니다. 성향이 바로 드러나죠. 영루왕은 백제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를 노리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건 위험하다는 논리로 강경파들의 의견을 일축합니다. 영루왕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전 왕들과 비교해 전쟁 자체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이 강하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국제관계는 전쟁 아니면 화친입니다. 대인관계처럼 서로 신경 끄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전쟁이 싫다면 계속해서 화친의 액션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루왕은 지속적으로 친당 노선을 밟아가죠. 622년 고구려는 당과의 포로 교환 협상을 통해 2만 명의 포로를 서로 교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자주 보기 힘든 장면이죠. 전쟁 대신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백성의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영루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624년부터 이듬해까지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도교를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도 그랬지만 문화교류는 양국의 평화교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렇게 수나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의 무드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영루왕이 꿈꾸었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